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경제 토크 박순의 경을 치다 박순입니다. 요즘 극장가엔 올드무비의 재개봉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소피 마르소의 라붐, 오랜만에 들으시죠. 중경상림, 우리 영화인 8월의 크리스마스까지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을 앞두고 있답니다. 제목만 들어도 그 시절의 추억이 하연하게 떠오르는 분들 아마 참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추억과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이른바 추억 마케팅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복고풍은 비교적 가까운 과거인 90년대를 회상한다는 점이 좀 특징이죠. 잠시 후에 이 추억에 젖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의 준비한 이슈는요.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에 관해서 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던 각종 경제민주화법이 오히려 대기업을 옥죄고 외국 기업들한테 시장을 내주고 있다 해서 역차별 논란이 최근 많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합리적인 규제의 선은 또 무엇인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표방하면서 그동안 중소기업을 위한 대기업 규제들이 등장했죠. 그런데 이 규제들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국내 기업을 외국 기업들에게 내주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은요. 자유경제원의 송덕진 기획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선문대학교 법학과의 곽관운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동방성장의 역설이다, 규제의 역설이다 하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사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많은 규제들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을 역차별하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례 좀 짚어봐 주시죠, 실장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몇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이제 경제 민주화 바람을 타고 국내 기업을 타켓으로 지금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외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좀 많이 누렸습니다. 마트, 공항, 면세점, 구내식당, 광고, 소프트웨어, 심지어는 조달 시장, 경제 자유구역, 타이어, LED까지 국내 기업을 겨냥한 역차별 규제가 좀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너무나 산업에 전방적으로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자고 하면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유통산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2010년도부터 이제 영남권에서 유통산업 발전법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SSM 규제를 했는데 오히려 SSM을 규제하다 보니까 일본계 SM이라는 트리얼 코리아가 지금 입점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처음에는 6개밖에 안 됐던 것이 지금 현재는 12개까지 번창하면서 지금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LED 같은 경우는 동방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접합업종으로 선정을 하면서 우리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가 지금 LED에서 좀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오스람이나 필립스 같은 외국계 기업으로도 잠식당하는 그런 지금 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좀 조명 시장에 사실 번개표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좀 시장을 독점한다고 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조명 쪽에 국내 기업이 다 죽고 아까 말씀하신 오슬람이라든가 필립스라든가 외국 기업들이 결국 또 시장을 지배하게 됐고요. LED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갖다가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전기료가 싸고요. 친환경이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왔던 제품이고요. 근데 번개표나 이런 것들은 오스람이나 GE 같은 대기업하고 경쟁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기술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지금 내년, 내후년까지 서울시를 비롯해서 큰 건물에 LED를 지금 교체하는 작업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중소기업 접합업종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 같은 제품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오슬람이나 필립스 같은 제품들이 아마 독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매일 우리가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대기업
진입 규제 때문에 결국 시장을 또 외국계 기업들에게 내주게 됐고요. 재생 타이어 시장 외국 기업 점유율이 2년 만에 15%나 지금 성장하고 있답니다. 뭐 앞서서 많은 사례를 얘기했지만은 이번에 김해공항이요. 중견기업 대상 면세점 운영자로 듀프리가 이제 선정된 것. 사실 이게 세계 1, 2위를 다투는 면세점 업체인데 사실 뭐 국내에서는 중견기업의 지위로 공공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한다는 것. 사실은 뭐 쉽지는 또 않을 것 같고요. 충분한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시장을 또 외국 기업들한테 내주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정말 문제는 문제죠. 국내 대기업이 이제 진출을 여러 분야를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이제 중견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그 대기업의 진출을 좀 막아주면 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좀 더 진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규제를 했던 게 기본적인 취지였죠.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번에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세계 2위 면세점 업체인 듀프리가 국내에 자본금 1,000만 원짜리 그 한국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중견기업 자격을 갖다 얻은 다음에 이제 입찰을 성공을 한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음. 지금 우리나라 그 면세점 같은 경우도 지방에 있는 그 7개 면세점, 지방공항 면세점이 이제 3년 이내에 지금 다 계약이 종료되니까 이런 예. 비슷한 이제 입찰들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이런 그 면세점뿐만이 아니라 그 건설 산업, 소프트웨어, 신용정보 산업 등등 많은 산업에서 대기업이나 대기업 자회사 진출을 막아놓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채워줘야 되는데 예. 사실상 외국 대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은 외국 대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의 경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경쟁을 해야 될 우리 그 대기업의 경우는 손발을 묶어버린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 대기업들이 국내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자본금 규모를 중견기업 수준에 맞춰놓고 그렇죠. 지금 이런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중소 중견기업이 좀 성장할 때까지 외국 기업들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걸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선 지금 이번에 그 듀프리가 그 중견기업 확인서를 들고 지금 입찰에 참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중견기업 확인서 확인 제도라는 걸 좀 살펴봤더니 뭐 중견기업 지원 정책 확대에 따라서 대상 기업이 중견기업임을 확인을 하면 예. 손쉽게 이런 그런 증명서를 발급하는 지금 제도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막을 방법은 예. 이 원천적으로 이 중견기업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그 제도를 고치지 않는 이상은 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들을 차별하는 거는 지금 뭐 WTO나 FTA나 여러 규정들 위반하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부담이 되겠고요. 이제 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문제는 지금 그 정부 관료들이 시장 메커니즘을 이해를 지금 못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규제 같은 거는 반드시 필요하죠. 뭐 강자를 위해서 강자의 그 행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어할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규제의 투명성이라는 것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중견기업 확인 제도를 보니까 우리 법 중에서 가장 맹점이 하나가 뭐냐면 상당한 현저한 뭐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뭐 그런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은 공무원이 평가를 내리고 공무원의 권력에 의해서 모든 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난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외국 뭐 WTO 이런 거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내가 지금 좀 뭔가 좀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결국에는 지금 뭐 관료들 책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시장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진짜 뭐 눈앞에 있는 불국이식 급급한 그런 정책들을 좀 쏟아내다 보니까 결국 자꾸 이런 이제 우리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악순환적인 그런 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관료들의 책임 크죠? 예, 뭐 상당히 크죠. 그 시장 메커니즘을 이해 못한다라는 측면도 있고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보다도 더 문제는 시대적 상황이 변화해 나가는데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규제를 이제 그 규제 역차별 문제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기업만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규제받지 않는 외국 기업하고 경쟁해서 차별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이제 특혜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세제라든가 재정 지원이라든가 그래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나 이런 법들에서 그 경제자유 구역 내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특혜를 주고 하고 있는데 이 법을 찾아가 보면은 그 기원이 됐던 게 1960년에 외자 도입 촉진법입니다. 예. 당시 미국의 무상 원조가 이제 중단이 되면서 경제 개발을 위해서 이제 외자 도입이 적실히 필요했던 시점에서 외국 기업,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세금 혜택도 주고 했었던 예, 예.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특히 세금 같은 경우는 그 자금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고 들어가면 그 이중과세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정을 해줍니다. 어떻게 그거를 바꿔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면제를 해주면 미국 정부가 세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60년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려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그 당시 외국 기업을 유치를 하면은 선진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됐었지만 지금은 국내 기업의 이 성장을 하면서 외국 기업과의 경쟁 관계거든요.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인데 국내 기업은 주지 않는 칼을 외국 기업한테만 주고 같이 경쟁을 하라라고 하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측면들이 있죠.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좀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쉽게 해서 좀 설명하면 뭐 예.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보면 근데 경제자유구역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차별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이 입주를 하게 되면 한 7년 정도의 그런 그 혜택을 좀 주게 돼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세제 혜택? 세제 혜택을 예. 좀 주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지금 지정해가지고 거의 광주광역시만큼의 넓은 땅을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지금 입주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기업은 또 입주를 하라고 그러고 또 국내 기업은 또 입주를 하는데 그 외국 기업만큼의 그런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차별에 의해서 예. 어느 누구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경쟁을 하고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금 국내에서 경제 자유구역이 몇 군데나 지금 지정돼 있습니까? 지금 101개 지구 정도 돼 101개 있고요. 정도. 예, 굉장히-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사실은 사실 우리가 국내 어떤 산업이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외자 유치가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외국 기업들과 국내 기업이 경쟁하는 사이에 우리 국내 기업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은 조금 수정 보완돼야 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동반성장위원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은 있죠. 예. 동반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필요하죠.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는 것들이 더없이 필요하고요. 필요한데 문제는 어떻게 동반 성장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예.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줘야 되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규제를 하고 예. 규제를 만들고 어기면은 강하게 처벌을 하고 이게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는 이유는 규제가 약하기 때문이다. 또 규제를 만들고 또 강하게 처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그 기업이나 국가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 중소기업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예. 자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줘야 되죠. 뭔가 혜택을 주고 끌어주는 그 정책들이 필요한데 예. 지금처럼 뭐 강제적으로 무조건 대기업은 나가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들은 그 단기간 내 어떤 성과를 거두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도 그렇고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물론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동반성장을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너무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빨리 성과를 만들어내려다 보니까 자꾸 무리수를 두면서 규제 아닌 규제들을 계속 생산해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그 보세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평등, 예. 그다음에 그 이익 공유제, 그다음에 나눠서 골고루 나눠 먹자, 뭐 이런 사회주의 실업들을 좀 많이 하는데 원래 동방성장위원회는 노무현 전 정권 때 그 시행을 했다가 저 대통령께서 없앴었습니다. 예. 없애다가 이명박 정부 이제 박근혜 정부 올라와가지고 지금 계속 이게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고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의해서 오히려 지금 우리 산업들이 좀 차별화받고 있다 그러면 예. 그거는 좀 과감하게 한번 원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위원회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정치적인 의사결정이라든가 법적인 제도 같은 것이 많이 국민 정서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무슨 법학자는 아닙니다만은
교수님은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려스러운 인식이 없으십니까?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규제라는 게 규제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에 규제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역할 다 했다. 그리고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것들은 기업들의 문제다라고만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 그 2011년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슈가 많이 됐던 부분들인데요. 예. 뭐냐면 중소기업들의 그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뺏어간다라고 해서 기술을 뺏어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기술을 뺏어가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에 대해 3배까지 이제 배상을 해라.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겠다라고 예. 해서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제민주화 대표적인 입법으로 얘기를 하고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었을 당시에 그 보면은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강한 규제가 들어왔으니까 기업들이 이제 좀 말을 듣지 않겠나라고 하겠지만 2011년 만들어진 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기된 사례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기술 탈취가 아예 없었던지 예. 없었다면 이 법은 필요 없는 법이죠.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법은 사문화된 거, 죽은 법이죠. 사용되지 않는 법. 왜 그러냐면 그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하도급 관계의 경우를 봤을 때는 납품업체 입장인 중소기업은 그 대기업과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는 그 사업이 망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대기업한테 징벌적 손해배상을 갖다가 제기한다라는 거는 그 관계가 파탄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에 가서 최후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지 중소기업이 활용을 해서 대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는데 이용될 수 있는 사실은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규제를 강하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효과에 관한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당장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는 역할을 다 했다. 이걸 지키지 않는 거는 기업의 탓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모시고 말씀 나눈 두 분도 그렇고 이제 TV를 시청하시는 분도 그렇고 사실 대한민국 규제 공화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요. 규제라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게 되는데 예. 왜 자꾸 이렇게 어디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좀 비롯된다고 보십니까? 예, 뭐 합리적인 규제는 없다고 좀 생각을 예, 예. 합니다. 예. 그 역대 정부가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결과를 내놨지만 참담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규제가 한 7,500건 됐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15,000, 한 2배 이상이 지금 규제가 지금 늘어났고 18대 국회가 지금 나오고 난 다음에 하루가 멀다 하고 규제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규제의 역설이죠. 이런 것들은. 예, 규제를 하면 할수록 다른 규제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시고 한다는 것들이고 예전에 그 우리가 기억나겠지만 이제 러시아 영화 중에 하나가 금주령을 했다 보니까 오히려 술 먹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몰래 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오히려 그 몰래 술을 만드는 걸 갖다 규제하는 새로운 규제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규제는 규제를 낳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필요 없는 규제들 때문에 사회적인 후생 효과가 감소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순환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규제들을 입법하는 정치권이나 그리고 또 그런 규제를 제안하는 또 행정부 공무원들, 관료들 꼭 몰라서 그럴 것만 같지는 않고요. 뭐가 이유가 돼서 자꾸 이렇게 규제들을 양산해내게 되는지 참 답답한데 어떻게 보세요? 제도적인 측면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를 만들 때 이 규제를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고 예. 또 비용도 얼마나 들고 이거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규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입법을 하는데 이제 정부에서 입법을 하는 경우는 그런 규제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가 일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 입법을 발의를 하는 의원 입법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가 전혀 마련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18대 국회도 보면은 그 88%가 발의됐던 예. 그 법안의 88%가 의원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또 정부도 이런 그 규제 효과에 대한 분석들을 하라라고 하니까 부처에서 부담스러우니까 오히려 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우회적으로 그 발의를 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제도적인 측면 과정에서 이 법을 만들었을 때, 이 규제를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 그리고 다른 규제하고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도 좀 제도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그래서 규제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규제들을 없앴을 때 예. 과연 시장에서 우리가 좀 보호하고자 하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대기업이 모든 걸 경제력을 집중한다면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이제 외국 사례를 좀 좀 외국 사례를 좀 들어서 외국 어떻게 사례를 좀 슬기롭게 이러한 상황을 좀 우리가 그 선진국 같은 풀어나갈 수 경우는 예. 특히 유통산업 같은 경우는 80년대, 90년대에 유통산업을 규제했더니 나타났던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하고 예.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까 고용이 감소하고 오히려 소비자들이 그걸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2001년도에 OECD 보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통산업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예.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것이 낫다는 그런 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예. 미국이나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오히려 지금 대통령께서 그 리셔링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자국으로 좀 불러들이는 일. 그리고 좀 우리가도 알고 있지만 2001년도에 그 대통령께서 그 스티브 잡스한테 애플 공장을 좀 미국으로 좀 갖고 왔으면 안 되겠냐. 예. 그런 이제 그 얘기도 할 정도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옆에 있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진핑과 니거창의 이름을 해서 시리로빅스라고 해가지고 규제를 풀어가지고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자유구역을 좀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광주 광역시만한 경제 자유구역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는 지금 상해에다가 여의도에 한 3배 정도 되는 경제 자유구역을 만들어가지고 규제를 풀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그다음에 외국 기업과 같이 공존하면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건설업계를 좀 봤더니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활용해가지고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충분하게 상생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들, 그런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규제를 하고 묶어놓는다 그러면 오히려 기업 생태계를 더 악화시키는 문제가 더 생기고 이런 걸 봤을 때 소비자 후생이 더 감소하는 전체적으로 그런 결과들이 많이 초래되는 분석과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규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우리 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좀 줄여나가면서 동반 성장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시는지요? 그 문제는 동반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문제죠. 동반 성장을 그렇죠. 못 하고 있는 거는 뭐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럼 동반 성장을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의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방법은 대기업이 동반 성장을 안 하니까 예. 아예 장벽을 쳐서 여기는 중소기업 거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너희들은. 예.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은 그 영역에는 이제 우리 중소기업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제 외국계 기업이 들어오고 그렇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문제는 거기서 규제하는 방법이 예. 강제적으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측면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면 되는 거죠.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양보를 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법으로서 강제를 하고 자기들 의사가 없는데 법으로서 강제를 하니까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면 스스로가 물러날 수 있게끔 스스로가 좀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규제 같은 경우 우리는 규제를 만들고 어기면 강하게 처벌을 한다. 문제가 생기는 거는 처벌 수준이 약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예. 벌금, 과징금 늘리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벌을 받는 거를 두려워합니다. 전과자가 되면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강해지면 뭐 인권 문제나 이런 건 생길지 모르지만 그 위법한 행위가 억지되는 효과가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틀리죠. 기업의 경우는 누군가 범죄를 그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죄를 저질렀다. 그 사람이 형사처벌 받았다는 후임자가 들어오면 내 전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업의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직원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동일한 일을 계속 해나갑니다. 지금 뭐냐면 기업은 강하게 규제를 한다고 해도 빠져나갈 구멍들을 계속 찾는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구멍 막으려니까 계속 좀 규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스스로가 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가 하게끔 해줘야 되면 인센티브를 주자는 얘기죠. 중소기업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부여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도 좀 감면을 해주고 기타 재정적인 지원에서 좀 메리트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경제적 이익 확실히 가시적인 이익을 좀 주면서 기업들도 이렇게 좀 같이 하자라고 해야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분명하게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예. 경제입법 이루어지고 하나하나 나타나니까 바꿔야 된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좀 방향을 선회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러니까 필요가 억지로 대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이익을 갖다가 공유하고자 하는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기업도 중소 중견기업과 상생을 하면은 더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뭔가가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인식을 할 때 좀 이런 게 제대로 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예. 요즘 뭐 손톱 밑에 가시, 뭐 신발 속에 돌멩이 그러는데 예. 우리나라 경제를 한번 우리 한 인간이라고 비교해 봤을 때 기업은 오장육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오장육부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게 되고 뭔가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암세포가 들어있단 말이죠. 예. 그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시장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의사가 제대로 수술을 하고 제대로 처방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메커니즘도 모르는 사람들이 처방하고 진료하다 보니까 인체를 더 망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 경제를 더 망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처방을 해야 하고 제일 좋은 거는 자유스럽게 풀어줘서 경쟁하면서 커나갈 수 있게 인체가 정확하게 발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송덕진 자유경제원의 기획실장 그리고 곽관훈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80년대 국내 남성 팬의 우상이었던 소피 마르소의 데뷔작 라붐. 영화가 전부인 소년과 나이 지긋한 영사기사의 우정을 그린 시네마 천국. 네, 조금 전에는 좀 우리 시장의 고민거리 다뤄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추억에 젖어보는 그런 따뜻한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황일수록 복고가 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요즘은 특히 90년대로의 회기가 한창입니다. 이런 현상들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397 세대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권영민 마케팅 컨설턴트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잠깐 추억의 마케팅 얘기 나왔는데 두 분 혹시 397 세대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397 세대 뜻을 아십니까? 네, 저는 정확히 알고 있고요. 397 세대 대표적인 397이 3자가 30대, 30대, 네, 90학번, 예, 90년대 학번, 네, 그다음에 70년대 생출. 예, 397 세대시고요. 네. 기자님은 저는- 397 세대가 아니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밖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만 기준입니다. 만 기준. 아, 만 그래서 기준으로. 제가 아무리 만을 해봤더니 예. 저는 안 됩니다. 사자가 이미 찍혔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497로 아쉽게 넘어갔는데 497 세대. 그래도 잘 아니까요. 네. 같은 우리 감정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전에는 우리가 복고 문화 하면 70년대, 80년대 문화로의 회기를 많이 얘기했는데 최근에 오면 이제 90년대로의 회기가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대중문화가 7080에서 넘어서서 지금 8090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 가장 대표적으로 7080을 고객들을 위해서 다루던 음악 프로그램이 예. 그 나오는 이제 가수들이 예. 8090으로 넘어섰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반갑고요. 아까 방송 나온 것처럼 영화 같은 경우도 지금 과거에 90년대에 했던 영화들이 다시 그대로 다시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그 최근 아이돌이 예전에는 아이돌 가수 같은 경우가 그 가요 프로그램을 리메이크해서 과거의 노래를 불렀다면 이제는 그때의 원곡 그대로가 다시 나오는 경우들 영화도 그 리메이크가 아니라 그때 영화들이 다시 그대로 보여지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열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응답하라 1994 같은 경우도 예, 예. 90년대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지금 90년대를 그냥 다시 그대로 재현하는 듯한 이런 것들이 많이 문화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 이렇게 90년대로 회기를 겨냥한 이렇게 추억 마케팅이 요즘 이렇게 열풍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예, 예.
90년대라는 게 제가 보기에도 대중문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복고 마케팅의 저변이 되는 게 대중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데 이게 정점을 찍었던 게 90년대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말씀 주셨다시피 아이돌 그룹의 태생도 사실은 90년대 우리 뭐 듀스라든지 이런 기억나시죠? 듀스, 그다음에 예. 서태지와 아이들, 시작이 소방차, 됐죠. 예, 맞아요. 예. 80년대 후반이고요. 예, 그런 것들 나오고요. 소방차 그다음에 사실 복고라는 게 또 아련한 가슴 아픈 이런 것도 콕콕 찔러줘야 되는데 보면은 우리가 90년대 겪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IMF라고 그러는데 우리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예, 또 90년대 그 한 번 아팠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희한하게도 90년대에 집중되면서 이런 저변이 확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추억 마케팅을 체험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나요? 일단 저는 열혈 소비자의 한 명으로 좀 굉장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그러세요? 그냥 일반 식당을 가도 예. 이제 리메이크 곡이 아니라 예. 제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을 다니면서 들었던 곡들이 그대로 예. 흘러나오고 어떤 곡이 제일 먼저 있어서 떠오르십니까? 뭐 저는 공일오비를 굉장히 015B, 좋아하거든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신인류의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예.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그 90년대에 대한 복고 마케팅이 좀 특이한 거는 제가 이제 7080 세대하고는 사실은 예. 7080의 문화는 지금 저 밑에 세대들이 보기에 이질감을 좀 많이 느끼는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저랑 신랑이랑 이제 8090이 나오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보면 우리 엄마 아빠 세대가 가요 무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까? 그런 느낌일 거예요. 예.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90년대 문화는 음. 사실 응답하라 1994 같은 경우도 제가 딸들하고 같이 보고요. 근데 불후의 명곡에 요즘 8090 전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을 같이 보는데 제 딸들도 엄마가 좋아하는 프로그램과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똑같이 좋아하는 강요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7080과는 예. 좀 다른 90년대의 문화는 예. 지금 문화보다 훨씬 가까운. 왜냐하면 그때 사실 90년대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세대가 제가 X세대의 거의 시발점인데요. 예, 93학번이고 사실은 삐삐 뭐 시티폰 이런 거를 뭐 유일하게 사용을 시작을 했고 또 마지막으로 사용한 세대고요. 그다음에 뭐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이런 걸 대중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그렇죠. 세대거든요. 예. 그때부터 그런 것들이 발달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90년대 문화를 기점으로 지금까지는 이질감보다는 오히려 좀 동질감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은 제가 것 같아요. 88학번인데 사실 80년대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림픽을 하고 나서 굉장히 국내 대중문화가 많은 변화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90년대 우리 대중문화의 기반이 좀 된 것 같은데 기자님이 체험하신 추억 마케팅 좀 기억 남는 건 어떤 것? 저는 사실은 여행을 주업으로 삼다 보니까 많이 다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추억 여행 중에 전기 열차를 타는 게 있어요. 이게 전기열차. 곡성역으로 쭉 내려가시면 예. 이 곡성역이 두 개가 생겼어요. 신역사가 있고요. 구역사가 있는데 여기에 까만 전기차 있죠. 이 하얀 연기 뿜으면서 삑삑삑삑 오는 거. 예. 요게 하루에 6번 왕복을 합니다. 왕복을 하는데 여기 타시면요. 진짜 그 왜 예전에 그 교련복이라 그러죠. 개구리 복장. 예, 예. 한 아저씨가 이렇게 주전부리라 그러잖아요. 예, 이런 거 예. 파시고요. 예. 요거를 이용을 하는 우리 관광객 수가 연간에 한 100만 명 이상이 되고요. 요걸로 요 지역에서 전기차만 갖다 놓고 벌어들인 돈이 2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러죠. 이 대박이죠, 사실은. 예, 요런 것들. 그다음에 팥빙수 집 제가 자주 가는데 팥빙수 요즘에 그 시내 나가면은 뭐 별다방 땡땡땡이라는 카페도 있는데 예. 요거는 냄비에 팥빙수를 주는데 요런 거 1분에 한 그릇씩 팝니다. 1분에 한 그릇씩. 연간 요것도 벌어들이는 돈이 대단하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정말로 돈이 되는 예. 그런 세대가 된 거죠, 이제. 예. 근데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를 보통 이 불황 때 좀 추억 마케팅이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연유에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날까요? 아무래도 불황이 있고 경기가 안 좋다 보면 네, 네. 소비자들이 일단 지갑을 열기가 예. 좀 꺼려지는 부분이 예, 있는데 예, 예. 과거에 예를 들면 혁신적인 상품이나 새로운 예. 제품이 나왔을 때 예. 사실 얼리 어댑터 같이 빨리 그걸 체험하고 싶은 욕구는 다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불황기 때는 좀 새로운 상품이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시도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과거에 자기가 경험을 했거나 이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는 좀 위험 부담을 적게 뭐 아무래도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불황기 때는 또 정서적으로
또 과거에 좋았던 추억을 많이 뭐 그렇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네. 것들이 맞물려서 아무래도 지금 현실이 답답하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네. 사실 과거로 돌아가도 과거도 참 답답했던 시간이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저도 생각해 보면 지난 20대, 30대 굉장히 뭐 이렇게 아련하게 좋은 추억만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꼼꼼하게 생각해 보면 그때도 뭐 요즘 같은 아픔도 있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좋게 느껴지나 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불황 때 복고가 유행을 하면서 또 하나 연장선으로 이어지는 게 사실 저는 이게 하나의 트렌드로 보는데 예. 복고의 트렌드로 예. 우리 힐링이라든지 예. 에코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여행 트렌드 중에는 슬로우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예. 사실 이런 것도 우리 가슴 아련한 한켠에 어떤 치유를 해주는 그런 복고의 한 축이 아닐까 이렇게 또 봐지거든요. 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 추억 마케팅 뭐 이전에 사실 이제 7, 80년대의 회기였는데 아까 잠깐 얘기 나눴지만 이제 90년대의 회기가 그 90년대 때 우리 대중문화가 큰 변화를 겪기도 했지만 또 90년대 학창 시절을 겪은 분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좀 주 고객층을 이루고 있는 것도 좀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제가 올해 만으로 39세. 예. 네. 뭐 나이가 다 나와요. 네. 397 세대 가장 뭐 앞선 세대인데 예. 일단 397의 선두주자시군요. 네, 그렇죠. 이제 제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 예. 저희 선배들이 그랬어요. X세대라고. X세대라는 신조어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이제 과거에 이제 저희 선배 세대들이 약간 뭐 가족과 사회를 더 중시한 데 반해서 저희는 이제 자신을 먼저 중시하고 좀 이기적인 세대라는 얘기를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념에도 별로 무관심하고 이제 예. 자기와 이익에 좀 더 관련돼 있는 부분에 민감하고 근데 반대로 또 그 저희 세대 같은 경우가 이제 윗세대의 베이비 부모가 이루어놓은 경제 호황기를 맞이해서 예. 많은 걸 누렸던 세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커오면서는 좀 크는 과정에서도 소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세대.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비에 익숙해져 있었으나 IMF를 겪고 뭐 부동산 버블을 겪으면서 집도 한 채 못 사고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 소비에는 익숙하고 자신을 위한 소비는 하고 싶지만 상황이 각박하다 보니 오히려 이런 추억 마케팅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힘든 세대네요. 타겟층이죠. 눈은 높아져 있고 손에 쥐는 그렇죠. 건 없고. 맞습니다. 예. 손에 쥐는 게 없죠. 예. 저기 지금 뭐 이제 그 아까 397 세대죠. 지금 이제 그 기업들이 많이 이제 90년대 회기로의 어떤 복고 마케팅의 타깃을 삼고 있는 397 세대 특징 좀 기자님들 좀 분석을 좀 해주세요. 네, 397은 좀 이기적이라는 얘기 하셨고. 이기적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예. 사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기적이란 말 하나 하고요. 예. 그다음 여기다가 앵그리를 좀 추가하고 싶어요. 앵그리. 예. 열받은 397이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 90 요때가 보면은 IMF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취직을 하고 싶은데 안 됐던 좌절의 세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세대들이 커서 사회에 이제 소비의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뭔가 쌓으려 하고요. 치부를 하려고 하고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저성장 그리고 저금리 요때거든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표출되는 게 앵그리의 경향이 아닐까. 앵그리. 예, 이기적이고 좀 앵그리하고 이런 세대다. 이렇게 좀 봐지네요. 지금 두 말씀 들어보면 조금 이기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앵그리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지만 부모님 세대 덕으로 크면서는 어떤 어느 정도 풍부한 시장을 경험하면서 자라났고 근데 또 뭐 외환위기도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 부동산 버블도 있었고 또 최근 와서 또 뭐 글로벌 경제 안 좋아지면서 또 경기가 힘들고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고 불안한 세대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복고풍 마케팅 전략을 가져가면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겠죠. 네, 일단 뭐 지금 30, 40 세대 지금 말씀하신 지금 이 타겟 세대가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세대로 지금 나타났고요. 인구적으로는 지금 뭐 40대보다 많지는 않지만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기업이 마케팅을 할 때는 결국은 지갑을 많이 여는 소비자의 세그먼트를 타겟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그 세대가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세대가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세대이기도 하고 또 거꾸로 어떻게 보면 이제 7080을 지나서 90년대를 타겟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을 하다 보니 또 이 세대들이 더 집을 많이 열게 되는 그 양쪽 측면으로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재밌는 연구 결과를 하나 가져왔는데 또 봤더니 소개님. 30대 인구 예. 그러니까 우리 397 세대라고 하는 이 인구 숫자가 아까 말씀 주셨는데 40대보다 적다고
이게 779만 명이나 된답니다. 가장 많은 게 40대 연령층인데 저를 포함해서 497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요 세대가 지금 820만 명이고요. 그러니까 30과 40이 거의 소비의 주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LG경제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데 요게 작년에 도서시장 있죠. 그러니까 이 397 세대가 또 뛰어난 게 인터넷이나 스마트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들인데 인터넷 구매 도서 양을 측정을 해봤더니 역시나 1위가 30대 397이었고요. 그다음 재밌는 거는 백화점 소비. 여기서도 397이 1위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마케팅 포인트로 정말 딱 삼아도 되는 요때가 딱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 복고 마케팅을 통해서 이 이제 30대, 40대 고객들에게 접근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옛날 거 들이밀고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키지만 또 제대로 된 어떤 소비자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면 사실 효과를 좀 만들어내기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 좀 기업들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마케팅에서 예. 이미 시장에서 뭐 한때 아무리 잘 나갔던 상품이나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이미 시장에서 이제 그 하향기를 겪어서 꺾어진 제품들을 예. 다시 되살리는 작업은 굉장히 어려운 그건 힘들죠. 작업인데요. 이제 일부 기업들이 이런 그 복고 마케팅의 열풍을 타고 과거에 잘 나갔던 제품을 이제 다시 내놓으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할 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잘 나갔다고 해서 그 제품을 그대로 내놓는 거는 지금 현실에서 사실은 고객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미 바뀌었는데 단지 추억에 의존해서 판매를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리포지셔닝 전략을 할 때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추억 그 마케팅의 강점으로 삼되 그 제품으로 인해서 현재에 살고 있는 현재 원하는 소비자들한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 진정한 리포지션 전략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좀 처음에 이제 말씀 나누면서 소피마르소 라붐도 이제 곧 극장에서 개봉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뭐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기자님도 아마 소피마르소 책받침 하나 정도 PB 캐치, 소피마르소, 브룩실즈 그죠? 모르시죠? 저희 때는 그거를 코팅을 해가지고 책받침으로 쓰던 게 정말 그 반에서는 짱이었죠, 짱. 소위 그래서 그 말하는. 소피마르소에 대한 그런 아련한 좋은 추억들이 있는데 실제로 또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뭐 라붐 같은 경우는 국내 극장에서 개봉이 안 됐기 때문에 요 분기를 통해서 이제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때 그 추억이 담겨 있는 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또 접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잠깐은 그 추억에 젖고 향수에 젖을지 모르지만은 그때 소피마르소가 저에게 주었던 어떤 가치 지금 분명히 다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 주셔서 저는 이거를 업그레이드 복고라고 표현을 좀 하는데 여행 쪽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두드러지는 게 업그레이드 복고예요. 복고를 전기차를 그대로 갖다 놓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가장 대한민국에서 느렸던 기차 경전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경전선. 전라도하고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500km짜리 그 시속 50km짜리 열차였는데요. 요게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했냐면 S트레인이라고 남도를 다니는데 기차가 신형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카페 있고요. 그다음에 다과실이라고 해가지고 차도 마실 수 있습니다. 차 체험하면서 다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복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기차 하니까 잠깐 저 떠오르는데 옛날에 그 신촌역에서 모르겠습니다. 백마 쪽으로 가는 그 기차가 있었거든요. 모르시나요? 저는 네, 저 혼자 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PD가 또 얘기를 하는데 오늘이 또 김현식, 고 김현식의 23주기 기념행사인가요, PD님? 예, 오늘 23주기라서 뭐 여기저기서 추모식도 열리고 그런 노래들이 오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요즘 TV를 봐도 사실은 이제 이런 복고 마케팅을 겨냥한 여러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광고들도 있고 뭐 조금씩 우리 시장에 좀 영향도 미쳐가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좀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복고 마케팅이라 아까 이제 얘기 나눴지만 지금 현실에 어떤 답답함이 있고 시장에서의 어떤 뭐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근데 뭐 과거에 금송아지 안 키운 사람 없다고 자꾸 뭔가 현실에서 답답하니까 옛날로 찾는데 그렇죠. 이것이 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시장에서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돈이 되니까 계속 예.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좀 이 복고 마케팅을 전략을 잘 펼치시면서 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주신 대로 너무너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우체통이 유행이다. 느린 우체통이 유행이다. 이랬더니 지금 어디 지역마다 느린 우체통이 생겼어요. 1년 예. 뒤에 출발하는 느린 우체통이 있는데 예. 요게 뭐 팔각정에 올라가도 1년 뒤에 편지를 보내주는 느린 우체통이 생겼고요. 뭐 제주 올레길 뭐 이렇게 유행을 탑니다. 냄비 근성이 있다시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지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네요. 저는. 네, 그 마케팅의 핵심은 차별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차별화. 현재 이제 복고 마케팅이 좀 뜨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이 재미가 있지만 사실은 다 복고 해버리면 이미 그건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마케팅 효과를 거두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어쨌건 새로운 마케팅을 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업에서. 사실 이제 뭐 시장이 많이 이제 30, 40대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복고도 사실 이제 지금 30, 40대를 겨냥해서 초점이 맞춰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5, 60대분들 많이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도 이제 뭐죠? 그 가요 무대도 있고 그다음에 7080 네. 예, 콘서트 같은 것도 있고 그 프로그램을 즐겨 보시던데 이제 초점이 이제 30, 40대로 오다 보면 안 그래도 우리 사회에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데 조금 서운함을 느끼면서 좀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좀 다양하게 마케팅을 하더라도 다양한 층을 겨냥해서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 사실은 여행 쪽도 제가 자꾸 여행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여행 쪽도 그렇습니다. 여행 쪽도 보면은 90 세대를 겨냥한 거, 397 세대를 겨냥한 것도 있지만 요즘 유행하는 여행 중에 하나가 경주에 가면요 추억의 수학여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 50대, 60대 우리 어머니 세대 분들이 가셨던 우리 경주로 다 갔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경주로 가는데 교복을 입혀서 추억의 수학여행을 재현을 해줍니다. 1박 2일로. 그래서 어머님들, 아버님들 보통 지금쯤 되면 50주년 홈커밍데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50주년 홈커밍데이, 60주년 홈커밍데이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를 추억의 수학여행으로 대체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은 다양하게, 다양한 층을 겨냥한 이런 상품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네요. 그다음에 복고풍이든 우리 사회의 어떤 대중문화든가 시장이 너무 이렇게 좀 트렌디하게 유행을 따라서 움직여서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분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창 술 마실 나이고, 근데 좀 지나고 나면 놀 문화가 없어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뭐 홍대 앞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얘기를 하게 하는데 사실 우리 나이 때는 이제 갈 데가 없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복고풍의 문화가 좀 모르겠습니다. 글쎄, 아직 저는- 그런 고민 안 해보시죠? 네, 어딜 가도 개인적으로 환영받으실 수 있는 아직 나이신 것 397이죠, 아직. 네, 예. 개인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지금 397 세대들이 이제껏 어디 가면 마땅히 즐길 데가 없다고 생각해왔던 세대거든요. 지금 나오는 지금 90년대를 위한 어떤 복고 문화나 복고 마케팅이 저는 이제야 왔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왔는데 그걸 또 이제 네, 오래 못 간다 그러면 예. 저는 개인적인 소비자로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근데 놀 곳이 없다 그러셨는데 정말로 놀 곳이 없는데 예. 요즘에 이제 왔다 또 그러셨잖아요. 그게 이제 왔는데 또 갑자기 또 변질이 된다. 갑자기 오다 보니까 그런 게 요즘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 8090 카페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밤과 참 묻기도 음악사이. 좀 예뻐요. 음악사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 별이 빛나는 밤 이런 네.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게 사실은 복고를 지향을 하긴 하지만 예. 들어가 보면 많이 변질이 돼 있어요. 지금 클럽 문화가 이상하게 또 접목이 돼가지고요. 약간의 뭐 부비부비가 있다든지 예.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요소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잘 좀 봐서. 저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예. 그것도 일종의 아까 말씀하신 업그레이드 복고가 아닌가. 아 그렇죠. 예. 근데 퓨전이 변질되는 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예. 오늘 아마 금요일 오후에 우리 방송 보시면서 좋은 정보 또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추억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권경민 마케팅 컨설턴트 그리고 신익수 매일 경제신문의 문화부 기자 두 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추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가슴속에 뭔가 아련한 감정 좀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은 뭐 어떠셨습니까? 왠지 옛 앨범을 들춰보고 싶기도 하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 뭐 전화라도 한 통 해볼까 하는 생각 안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추억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